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오여사입니다. 오늘은 한 여자의 결혼 10년이 무너지는 순간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시어머니의 실버타운 계약서 한 장, 그 안에 숨겨진 거짓말과 통제, 그리고 무너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3억짜리 계약서가 한 가정을 갈라놓은 사연,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남편이 계약서를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유리로 된 바닥 위를 걷다가 발밑에서 가느다란 금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당신 어머니 실버타운 계약했어. 남편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저녁에 뭘 먹을지 묻듯 가벼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언제? 오늘 오전에. 어머니가 외로워하셔서.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계약서는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였습니다. 저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어요. 얼마예요? 보증금 3억. 월 관리비 150.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제 다리가 식탁 의자를 찾아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앉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당신, 우리 계좌에 3억이 어디 있어요? 대출 받으면 되지.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요? 남편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제가 유난을 떤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일인데 당신 허락을 받아야 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어요.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10년을 근속했고 남편은 신발 유통 사업으로 수입이 안정적이었어요. 우리는 외형상 잘 돌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3학년, 아파트는 무난한 평수, 주말이면 가끔 외식을 하고 명절에는 두 집안을 오가며 의례를 치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조금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셨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제가 남편을 만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저도 깊이 묻지 않았어요. 다만 시어머니는 자주 술을 드셨고 술이 들어가면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친정 쪽 이야기를 꺼내면 그 집은 원래 그래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참는 게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당신,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죠. 3억이 어떤 돈인데, 내가 번 돈인데 왜?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삼켰어요. 남편이 번 돈.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의 10년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가 매달 통장에 넣은 월급은, 제가 사업 초기에 빌려준 2천만 원은, 제가 주말마다 시댁에 갔던 시간은.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해야 했어요. 딸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녁은 아직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인가? 무엇의 시작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님 실버타운 들어가신대. 그래, 좋으시겠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엄마, 3억이 큰 돈이지? 왜? 아니, 그냥. 저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제 목소리 톤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물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책을 하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탔어요.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평화는 곧 깨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깊게 퍼져나갈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 아이를 낳고 밥을 먹고 주말을 보낸 사람.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아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이어졌어요. 실버타운 계약 이후 우리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평화롭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서로 말을 아끼게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딸의 숙제를 봐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외식하자. 장모님도 모시고.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봤어요. 같이요? 응. 어버이날인데.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두 어머니를 한자리에 모시는 건 언제나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술버릇을 알고 있었고 친정어머니는 그런 자리를 불편해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어요.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버이날 당일 우리는 집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오셨어요. 화장이 짙었고 향수 냄새가 강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두 분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남편이 메뉴를 주문했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딸은 새우튀김을 먹으며 조용히 있었고 저는 두 어머니께 반찬을 권하며 분위기를 살폈어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응, 고마워. 시어머니는 웃으며 받으셨어요. 친정어머니도 조용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소주를 주문하셨어요. 아드님, 소주 한 병만 시켜.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지만 그는 제 시선을 피했어요. 시어머니는 소주잔을 채우고 단숨에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장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딸이 이렇게 잘 사니까.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밖에 없어서 외로워요. 며느리는 있지만 그게 친딸 같겠어요?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왜,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시어머니는 다시 소주를 따랐어요. 이번엔 남편의 잔에도 채웠습니다. 저는 딸을 보았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장모님은 아시나 몰라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뭐요?
친정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 아버지 말이에요. 사실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분은 웃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특유의 초점 없는 웃음이었어요. 원래 유부남이었어요. 저는 그분한테 돈 받고 애를 낳았죠. 그렇게 혼자 키웠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어머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말했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셨다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친정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하시는 게 맞나 싶네요. 왜요? 숨길 일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소주를 또 한 잔 비우며 말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살았어요. 애를 혼자 키웠고 지금도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실버타운도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냅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애초에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딸 남편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그게 당당한 건가요? 장모님은 지금 저를 비난하시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두 분 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야말로 딸 뒷바라지만 받으면서 뭘 안다고 그래요? 어머니,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게 멈췄어요.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먼저 나갈게요. 저는 친정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따라 일어났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손 놔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는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친정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니? 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시어머니가 그런 과거를 그렇게 쉽게 말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모든 걸 딸이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술을 드셔서. 사과할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건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10년 동안 숨길 만한 사정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엄마 집에 갈게요. 여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방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재우고 계셨습니다.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 10년. 저는 남편을 얼마나 아는 걸까요? 아버지에 대한 거짓말, 시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그 모든 걸 아무렇지 않게 숨기고 살아온 세월. 저는 이 사람과 정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의 문자였습니다. 미안해. 내일 이야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만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어요. 저는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당함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삶을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는 것. 집으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남편이 매일 전화를 했어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처음엔 사과였고 나중엔 설득이었어요. 마지막엔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제발 집에 와. 딸도 생각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짐을 쌌어요. 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 때문이었어요.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깨끗했습니다. 남편이 청소를 한 것 같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과일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왜 거짓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시아버지, 왜 숨겼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창피했어. 창피해서요? 응. 아버지가 유부남이었다는 거.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낳았다는 거. 그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말하지 않은 거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본 모습이 드러났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퇴근 후 남편이 제 휴대폰을 달라고 했어요. 왜요? 비밀번호 알려줘. 왜요? 그냥 확인 좀 하게.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뭘 확인하려고요? 당신이 나한테 숨기는 게 없는지. 제가요? 그래. 나는 숨긴 게 있었잖아. 그럼 당신도 있을 수 있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숨긴 거 없어요. 그럼 보여줘도 되잖아. 안 돼요. 왜? 그건 제 사생활이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생활? 부부한테 무슨 사생활이 있어? 있어요.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당신이 저를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알았어.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제 차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전을 위해서 당신 위치 확인할 수 있게. 필요 없어요. 왜? 숨길 게 있어?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빼앗아 앱을 지웠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어요.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숨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해? 당신이 나를 못 믿게 만들었잖아. 제가 뭘 했는데요? 친정에서 사흘이나 있었잖아. 거기서 뭐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랑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랑. 증거는? 증거요? 사진. 찍었으면 보여줘.
저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날 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화났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좀 피곤하신가 봐.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 들었구나. 무서웠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이 잠든 후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신 딸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말아요. 남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화나게 하지 않으면 되지. 제가요? 그래. 당신이 순종만 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순종? 그게 남편이 원하는 거였구나. 저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아내예요. 아내면 남편 말을 들어야지. 당신 말이 맞을 때만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맞는지도 모르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힘들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남편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통제하려 했어요. 저를 순종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딸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든 끝내야겠다고. 그게 언제가 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남편의 문자가 떴어요. 내일 어머니 병원 가는데 같이 가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 결혼의 마지막 조각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느린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전립선암. 뭐라고요? 이기의심. 조직검사 해봐야 한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암. 그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언제 검사해요? 다음 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싫었지만 그래도 아팠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내가 죽으면 어쩌지?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남편을 돌아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근데 진짜로, 만약 내가 죽으면 안 죽어요. 알아.
근데 만약에 말이야.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당신이랑 딸 걱정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혼자 남겨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저를 옭아매려는 또 다른 수단이 될 거라는 걸.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저는 수저를 놓았어요. 갑자기 왜요? 내가 아프잖아. 병원비도 많이 들 거고, 장모님도 연세가 있으니까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서. 당신 어머니는 실버타운 계속 계시면서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 뭐가 달라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잖아.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우리 엄마도 건강해요. 근데 나이가 있잖아. 혼자 계시면 위험해. 그래서 제가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힘들잖아. 안 힘들어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내가 아픈데 왜 당신은 장모님 생각만 해? 저는 당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럼 내 말 좀 들어. 그게 당신 생각이 아니라 시어머니 생각이잖아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요양원 얘기 꺼냈죠? 당신한테. 그건 맞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한테는 3억을 쓰면서 우리 엄마는 요양원에 보내자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머니는 외로우셔서 실버타운이 필요했던 거고, 장모님은 건강 때문에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서. 거짓말하지 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 어머니 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도 친정 편이잖아. 저는 공평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은 처음부터 한쪽만 봤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 했는데? 나 의심하고 친정 가서 며칠씩 있고, 그건 당신이 저를 통제했기 때문이에요. 통제? 내가 언제? 휴대폰 비밀번호 달라고 한 거, 위치 추적하려던 거, 제가 어디 가면 사진 찍으라던 거, 그게 통제 아니에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아니, 몰라요. 당신은 저를 물건 다루듯이 했어요. 그건,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공기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요. 미쳤어? 아니요. 제정신이에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암 판정 받았는데 이혼하자고? 그래서 참으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이 아프면 제가 당신한테 끌려 살아야 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어요. 결정을 혼자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저를 의심하고,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 어머니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여보, 제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이제 못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딸의 옷, 제 옷, 필요한 것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말없이 혼자. 저는 딸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엄마 집 갈 거야. 왜? 조금만 있다 올게. 아빠는? 아빠는 여기 계실 거야. 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어요.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끝났다는 걸.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불렀습니다. 여보, 저는 돌아봤어요. 당신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거야?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아빠가 아프다던데. 응, 아빠 아프셔. 그래도 헤어지는 거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아프거든.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친정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제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낼 거라는 것. 그게 딸을 위해서든 저를 위해서든 어둠 속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유리하다고 했어요. 남편의 일방적 재정 집행, 통제 행위, 신뢰 훼손, 기록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며 제 결혼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봤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게 이상했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남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전립선암 수술 후 사업이 기울었고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깊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완전히 이주했어요. 딸과 어머니, 셋이서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처음엔 좁게 느껴졌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숨 쉴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이 아빠를 만나고 왔습니다. 면접 교섭은 한 달에 2번이었어요. 남편은 약속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땠어? 저는 딸의 가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딸은 대답을 피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빠랑 할머니랑 싸웠어. 또? 응. 할머니가 아빠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소리 질렀어.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힘들었겠다. 엄마, 나 다음부터 안 가면 안 돼?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가 아빠한테 말할게. 딸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면접 방식을 다시 조정했으면 합니다. 답장은 한참 후에 왔어요. 알았어. 미안해.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그가 선택한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선택했고, 통제를 선택했고, 거짓말을 선택한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다만 제 길을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드셨고 가끔 병원에 가셨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했어요. 천천히 어머니의 속도에 맞춰서요. 너 힘들지? 어머니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미안하다. 왜요? 내가 너한테 짐이 돼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거라고. 딸과 어머니, 그리고 저 자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몇 달 후 지인을 통해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실버타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아들 집으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좁은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이 맨날 싸운대. 시어머니가 술 드시면 아들한테 화풀이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동정도 안타까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는 정도였어요. 남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제 선택으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딸은 학교에 잘 적응했고 친구도 사귀었어요. 가끔 웃는 모습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약을 드셨지만 건강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공기업에 다녔고 주말에는 딸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어느 저녁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봤어요. 응, 행복해. 진짜? 진짜? 딸이 웃었습니다. 나도. 저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잠들었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괜찮다고.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그리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평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순간이 제가 선택한 삶이라는 것을.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딸과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